여러분, 진로라는 브랜드 모르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매년 조 단위로 팔려나가는 그야말로 국민 소주죠.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엄청난 브랜드를 만들었던 진로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때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회사가 도대체 왜, 어떻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한 젊은 총수의 야망이 어떻게 이 거대한 소주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아주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광고 카피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소주 한잔 할까?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나와서 외쳤던 이 한마디. 이건 그냥 술 광고가 아니었죠. 하나의 문화였고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맞아요. 진로는 그렇게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친구랑 동료랑 또 가족이랑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 속에 바로 이 초록색 병이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궁금한 지점이죠. 모두가 진로가 망한다고? 에이, 설마. 이랬거든요. 절대 망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회사. 그런데 대체 어떻게, 왜 무너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진로가 어떻게 대한민국 소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제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초록색 병이었습니다. 진로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도 같은 회사였어요. 1965년 정부가 쌀이 부족하니까 쌀로 술 만들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때 다른 양조장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근데 진로는요, 재빨리 고구마 전분을 쓰는 희석식 소주로 갈아타서 오히려 시장을 독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인 1970년에 업계 1위가 되죠. 근데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은 1976년에 터집니다. 정부가 각 지역마다 소주 회사를 딱 하나만 허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진로가 어디를 가져갔냐? 바로 대한민국 인구의 핵심, 서울을 독점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 날개를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우리가 캐시카우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콸콸 쏟아내는 그런 효자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수십 년 동안 서울시장을 독점한 진로의 소주 사업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캐시카우 중 하나였습니다. 돈이 복사된다. 이 표현이 딱 맞았어요. 이 엄청난 현금 창출 능력이 바로 진로 제국을 떠받치는 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제국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984년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었던 장진우 부사장이 당시 나이 불과 32살이었거든요. 이 젊은 아들이 주주총회에서 아버지 측 사람들을 몰아내고 경영권을 확 뺏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재계에서는 진로 왕자의 난이라고 불러요. 그야말로 쿠데타였죠. 그렇게 경영권을 잡고 4년 뒤인 1988년, 그는 36세 아주 젊은 나이로 그룹 회장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 진로 제국은 완전히 새로운 왕을 맞이한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벌 2세의 야망과 고뇌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룬 위대한 업적은 뛰어넘어야겠고 소주회사 사장이라는 꼬리표는 떼고 싶고, 과연 이 새로운 왕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데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한마디가 그의 입에서 나옵니다. 회장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 우리는 소주를 벗어나야 합니다 였어요. 잠깐만요. 회사를 먹여 살리는, 아니 회사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인 소주를 버리겠다니요? 이건 정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임직원들은 전부 충격에 빠졌죠.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어요. 곧 주류 시장이 개방될 텐데 롯데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나 외국 회사들이 들어오면 우리 독점이 깨질 수도 있겠다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괜찮아, 우리에겐 소주가 있잖아 하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업하다가 좀 망해도 소주 팔아서 번 돈으로 메꾸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바로 이 자신감이 나중에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요,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실행에 옮겨져요. 탈소주를 외치더니 심지어 소주병 만들고 주정 만들던 핵심 계열사들까지 다 팔아치워버립니다. 이건 뭐 자기 팔다리를 잘라서 그 돈으로 우수를 사는 격이었죠. 그 결과 단 3년 만에 계열사가 5개에서 18개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야심찬 계획이요, 결국
진로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맙니다. 너무 빨랐고 너무 무리했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게 다 빚으로 쌓아 올린 성애였거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문어발식 확장의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한번 보세요. 백화점, 건설, 제약, 중공업, 방송. 아니 이게 소주랑 무슨 상관이 있죠? 전혀 없어요. 아무런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분야에 그냥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 맨 아래에 있는 거 바로 맥주. 이 맥주 사업이 진로 제국의 숨통을 끊는 가장 치명적인 한 수가 됩니다. 1994년에 진로가 카스라는 맥주를 내놓으면서 야심차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은 바로 맥주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맥주랑 소주는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맥주는 공장 짓는 데만 수천억이 들어가는 소위 장치 산업이거든요.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던 경쟁자들을 따라잡으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소주 사업부. 여전히 돈 잘 벌고 있죠? 든든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을 보세요. 맥주를 포함한 신사업들이 돈을 그냥 빨아들이고 있어요. 거의 진공청소기처럼요. 결국 소주로 번 돈을 전부 저 밑빠진 독에 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룹의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속으로 골마가고 있던 진로, 이제 밖에서 거대한 망치가 날아올 차례였습니다. 역사의 그날, 1997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이 파도는요, 빚더미 위에 서 있던 진로라는 모래성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죠. 그동안 어떻게든 감춰왔던 모든 약점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당장 사람들이 지갑부터 닫잖아요. 특히 당시에는 맥주가 약간 사치품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회식 때도 소주를 마셨죠. 그러니까 맥주 소비가 20%나 뚝 떨어진 겁니다. 안 그래도 적자였던 맥주 사업은 그냥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맥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백화점엔 사람이 없고 공사 현장은 멈춰섰습니다. 정말 공들여 세웠던 도미노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야심차게 벌였던 모든 사업이 한날 한시에 멈춰버린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는 폭등해서 이자 갚기도 벅찬데 담보로 잡았던 땅이나 건물 같은 자산 가치는 폭락해버렸어요. 이 거대한 제국이 결국 자기 자신의 빚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너무나 허무하게요.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에요. 모두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소주 사업부. 그룹 내에서는 거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거기서 대한민국 소주의 역사를 바꿀 괴물 참이슬이 탄생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IMF 때문에 사람들이 비싼 술 대신 싼 소주를 찾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등장한 깨끗하고 부드러운 참이슬이 시장을 그냥 싹쓸이해버린 거죠. 얼마나 성공했냐고요? 출시 단 2년 만에 10억 병이 팔렸습니다. 10억 병.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에 진로가 다른 짓 안 하고 소주에만 집중했다면 어쩌면 이 참이슬이 그룹 전체를 살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이미 빚이 너무 많았어요. 참이슬이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구원푸수가 나왔는데 경기는 이미 끝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로그룹 몰락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뿌리를 외면하고 아버지를 넘어서려 했던 한 젊은 총수의 조급한 야망이었을까요? 아니면 IMF라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를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어쩌면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지 모릅니다.